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 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이제 4월 마지막 주 주간이 잘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와는 다르게 조금 흐릿한 하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건강에 유의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금일은 뭐 특별한 상황이 없고, 예를 들자면 그 FOMC에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할 건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기업들의 실적은 상당히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주가의 상승폭은 그것만큼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FOMC 회의를 기다리는 눈치 보기 장세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지금 느끼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미국 시장보다는 한국 시장에 굉장히 기회가 많다는 느낌이 요즘 많이 들어요. 어제 제가 이제 김학균 센터장하고 같이 대담을 했는데, 그 대담 중에도 그런 내용들이 상당 부분 녹아져 있는데, 한국은 지금 새로운 머니 부부가 머니 이동, 돈 이동, 자금의 이동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것인데요. 과거가 같으면 있을 수 없는 7, 80대 할아버지께서 건물을 판 돈으로 주식을 사요. 요즘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것도 규모가 뭐 1, 20억 규모가 아니에요. 월등히 많은 규모로 주식을 사고 있는 그런 흐름들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객 예탁금 수준도 지금 좀 줄어들었습니다만, 전일보다 한 1.8조 정도 줄어들었습니다만 60조 이상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그동안에 개인들이 산 매수 자금들을 감안해 보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매수 자금들이 유지되고 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의 질적 변화가 있어질 것이다. 자,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금리가 너무 낮다라는 것이죠.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한국의 질적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어떻게 금리 4%대의 PER 배수 15배가 지금도 15배일 수 있느냐는 게 저의 이야기이고, 어제 대담에서도 계속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김학균 센터장 역시 꾸준히 공부하시는 분이라 그런지 정말 해안을 많이 알려주셨는데요. 빠른 시간에 편집해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증시각도의 TV 화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족한 저희 채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질 투자 소득에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가 재미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양약고구라고 재미없지만 투자에는 도움이 되는 그런 안들을 말씀드리고자 애를 씁니다. 그리고 선제적으로 인기 있는 거 얘기하면 이미 뒷다리예요. 뒷다리고 뒷북이에요, 뒷북. 그래서 이미 기회는 놓친 경우가, 기회의 신의 앞머리는 길고 뒷머리는 대머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지나간 거 잡지 마시고 사전에 잡아야 되는데, 사전에 얘기하면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어요, 사실은. 그게 왜? 나는 지금 이게 좋은데?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좋은데 들어가면 그때가 제일 좋죠. 그게 참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그거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방송은 사전에 이 영상이 나가기 전에 오디오 클립, 네이버 오디오 클립과 그리고 팟빵에서도 올라갑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희같이 부족한 채널이 경제 파트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구독자분들한테 감사드리고, 그쪽에 계신 분들은 꼭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댓글도 좀 달아주십시오. 제가 댓글에 대해서 가끔 답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네, 북스토리의 경제적 해자 굉장히 좋은 책이니까요.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이번 주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지난 주말에 말씀드렸던 것은 채권이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2년물 입찰은 그냥 잘 이루어졌는데 입찰 수요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600억 달러를 발행을 했는데 0.175% 였습니다. 입찰 당시가 0.171%보다 0.04%가 금리가 올랐죠. 이거는 금리가 올랐다는 건 무슨 말이다? 금리가 올랐다는 건 채권 가격이 약간 떨어졌다는 거니까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 응찰률도 2.34배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평균 한 2.4배니까 그거 대비 그렇게 높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5년물도 발행이 되었는데요. 610억 달러의 5년물이 0.849%로 발행이 되었습니다. 평균 수준의 수요를 보여주었고요. 27일 날 620억 달러의 7년물 입찰이 있습니다. 지난번 1.77%까지 쇼크를 먹었을 때 7년물이 입찰률이 2.2인가? 이렇게 2.08이다. 그렇게 떨어지면서 박살나면서 채권 시장이 아주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SLR이라는 것들 때문에 난리 날 것이다. 이제 은행들의 한시적으로
이렇게 그 보완적 자본 비율을 해주는 것들이 끝났는데, 지난달에 그거가 사전에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겠고, 그거 뭐 이제 지금 반영이 됐는데 별반 문제가 없으니까 사전에 반영된 것과 그다음에 그 7년물 국채의 입찰이 약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결합되면서 그렇게 파괴력을 발휘하면서 1.77%까지 금리가 올랐고, 너무 급하게 오르니까 주식시장도 움직였다라는 건데, 지금은 굉장히 레인지가 좁혀진 상태에서 안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안정이 언제까지? 네, 목요일까지. 자, 목요일 이후 바뀔 수 있는데요. 목요일날 FOMC에서 어떤 흐름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FOMC에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네,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인내할 것이며, 뭐 인내도 안 해 이제는. 그냥 계속해서 밀어줄 것이며, 경기가 활성화될 때까지, 고용이 회복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경기에 친화적인 태도를 지닐 것이야 라는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이 얘기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테이퍼링. 캐나다 지금 테이퍼링 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연말쯤부터는 테이퍼링 할 것이다 라고 언급이 되는 순간 이 난리가 날 수 있어요, 시장이. 왜냐하면 분명히 지금 구도는 뭡니까? 2023년까지는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고요. 2024년에 금리 인상할 것인데 그거에 의혹을 하고 있는데, 테이퍼링도 충분히 사전에 얘기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얘기해서 올 연말쯤에 테이퍼링 한다면 사전에 얘기한 건 맞지. 근데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금리 인상의 시점 땡겨진다는 거예요. 2024년이 아니고 2023년 또는 2022년까지도 땡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게 되면 시장이 충격을 좀 받겠죠. 그래서 이 여부가 가장 중요한 여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환율은 유로화가 엄청난 강세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독일 기업 경기 신뢰도가 나왔는데 예상보다 좀 낮게 나왔습니다. 이게 LFO인지 IFO 같은데, IFO 기업 환경 지수가 96.8이 나왔다고 합니다. 예상 97.4였고요. 예상보다 좀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은 유로화가 추가적인 강세가 없었고 그냥 평평하게 환율은 흘러갔고, 아시아 통화만이 좀 강세로 나타나고 있는 흐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코로나 상황들은 굉장히 안정되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근데 인도하고 몇몇 국가만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인데, 이제 인도는 신규 확진자가 하루에 35만 3천 명 정도 수준까지 기록을 해서 사상 최고치를 6일 연속으로 깨고 있는 상황이고, 신규 사망자도 2,80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 국가는 상당히 안 좋고, 그래도 오죽했으면 이제 미국에서 백신을 좀 내놓겠다. 자기네들은 이제 다 충분히 확보를 해가지고 주겠다. 야, 강대국이 거기서 강대국이지. 일종의 전쟁 물자를 혼자 다 갖고 간 거잖아요. 네. 그거를 좀 풀겠다는 얘기 좀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로는 댈러스 연은의 4월 제조업체 기업활동 지수가 37.3이 나왔습니다. 전월 28.9였으니까 상당히 높게 나왔고요. 반면에 미국 상무부의 3월 내구재 수주 실적이 전월 대비 0.5% 증가를 했습니다. 예상 그보다 높은 2.2% 상승 증가였는데요. 그거보다는 좀 적게 나온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업 뉴스가 오늘 제일 중요한데요. 애플이 향후 5년간 미국의 4,300억 달러를, 한 450조 넘죠. 네, 450조 넘는 돈을 미국에 투자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한국 제조업체 그 밸류체인한테 좋은 뉴스는 아닐 것이다 라고. 근데 도대체 어디다 투자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디바이스 제조에 투자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450억 달러면 450조면 어마어마한 돈이라서 5년간이면 1년에 100조씩 투자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연구센터만으로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조업체에 투자한다면 그 밸류체인한테는 악재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 실적 발표했습니다. 그 수익이 4억 3,800만 달러, 74%나 증가했습니다. 그 중에서 레귤레이터 크레딧 수익이 5억 1,800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93센트, 예상은 79센트. 굉장히 좋죠. 이 정도 차이면 굉장히 좋게 발표됐습니다. 전년도 그 수익이 분기에 1,600만 달러였으니까 뭐 어마무시하게 늘은 거는 사실입니다. 매출은 약 11조 원 되는 10빌리언 좀 넘는 10.39 빌리언, 그리고 예상은 10.29 빌리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상보다는 매출은 조금만 늘었다. 근데 비트코인 평가액이 1억 불이에요. 1억 불. 비트코인 평가액. 그게 상당히 크다라는 거. 그럼 2분기는
2분기는 지금 현재 추세면 2분기 4월 초 대비 지금 떨어진 거 맞죠? 그럼 잘못하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1분기 제일 중요한 건 판매 대수예요. 이 회사는 다른 것보다. 1분기에 18만 4,800만 대를 판매했다고 발표했고요. 2021년 올해는 약 50% 정도 매출이 그 판매 대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 최소 75만 대가 인도될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시가총액이 708빌리언이에요. 70조가 77조가 넘죠. 770조가 넘죠. 770조가 넘는 회사인데 75만 대. 요게 조금 애매해. 요게 100만 대면 좋은데. 100만 대면 좋은데 최소 75만 대라고 했는데 근데 1분기에 20만 대를 못 했으니까 늘어난다고 하는데 지금 하나 문제가 독일 어디 베를린 공장 신설 속도가 조금 느려요.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독일이 늦어요. 이 문제가 뭐냐면 실적 자체와 성장률 자체는 드라마틱하고 굉장히 좋아요. 근데 문제는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럴 거라고 생각하고 땡긴 거예요. 주가를. 미래 거를 땡겼으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미래 거를 도대체 어디까지 땡겼느냐인데 미래를 핑크빛으로 봤어. 투자자들이. 실상 이 정도는 핑크가 아니고 진짜 레드지. 너무 뜨겁잖아요. 이 정도 증가하면 엄청나게 뜨거운 거고 자동차 회사 중에서 이렇게 늘어나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어마무시한 건데 문제는 뭐냐. 실적 증가, 테슬라 자체 영업 상황들은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인정.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투자자들의 이 회사에 대한 평가와 예상은 더 드라마틱하게 올라갔던 거지. 문제는 이게 계속 그 증가 속도가 우상향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 각도가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데 예상이 이 각도보다 더 높은 각도로 예상을 했으면 여기에 갭이 생기죠. 요 갭만큼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이. 75만 대가 약간 의문. 근데 최소 75만 대 한다고 했으니까 뭐 이거 1분기 실적만 봐도 75만 대 할 것 같은데 대략 한 85만 대 하겠죠? 85만 대. 그럼 85만 대에 시장이 안심할 것이냐. 100만 대면 저는 굉장할 거라고 봐요. 100만 대면 상당한데 85만 대 정도 하면 과연 시장이 오케이 할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공장이 문제인 거예요. 다른 거는 다 오케이인데 베를린 공장의 증가 속도가 사실은 왜 이 회사는 공장이 문제냐면 만드는 쪽쪽 팔리거든. 만드는 쪽쪽 팔리기 때문에 만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만들기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 회사인데 못 만든다니까. 이게 잘 안 돼. 이 모든 것들이 따라오질 못해서 베를린 같은 경우도 환경 문제 같은 걸로 인해서 신설 속도가 신설 속도가 좀 늦어지는 거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시장에서 해결할 거냐. 그리고 또 이 회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가 주가 지금 1% 상승하고 마감이 되었는데요. 계속 상승할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네, 그 부분은 네. 근데 어쨌든 이 갭을 기대감이 얼만큼 메꿔주느냐가 핵심인 거예요.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어요. 회사 자체와 실적 자체는 어마무시하고 너무너무 좋았다. 우리 예상했던 대로 너무 좋다. 너무 좋은 거 인정. 근데 기대감이 주가를 땡겨왔다. 그래서 주가가 상당히 싸진 않다. 이것도 사실. 근데 요 사이의 간격을 기대감이 얼만큼 메꿔줄 것이냐. 이게 문제다. 이건 저도 잘 모르겠다. 라는 거. 이렇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문제는 이거예요. 한 가지, 테슬라 주가에 있어서 문제는, 저는 회사에 대해서는 좋다고 평가를 하는데, 주가에 있어서 한 가지 문제는, 판매 증가 속도나 이런 거 다 좋아. 다 드라마틱하고 다 좋은데, 다른 회사가 전기차를 만들었을 때, 전기차 100% 중에서 비중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중국의 싸구려 오토바이 같은 거 빼고 계산을 해봤을 때 2020년도에 테슬라의 점유율은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그럼 21년도도 압도적으로 높을까요? 그게 의문인 거예요. 그게 주식에는 조금 악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점유율이 좀 떨어지게 되면 이걸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투자자들은
이 시장과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시장과 커뮤니케이션. 근데 시장은 어떤 정해진 룰대로 딱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변동성인데 이 변동성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가 이제 투자자들의 레시피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변동성을 감안했을 때 읽지 않는 투자를 하려면 이렇게 약간 분위기가 떨어진 곳에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엔 가지 말라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거죠. 왜냐하면 평가가 높게 되면 먹을 공간이 없다라는 거고 평가가 낮을 때는 먹을 공간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테슬라 얘기는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 자동차와 테슬라 기업과 이 자동차를 만드는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와 그 소프트웨어 선진 기술에 대해서는 100% 인정하는 사람이고 사실 작년 6월 달에 테슬라 사람들 이제 그 차 덕후들은 얘기했지만 주식 투자자 중에 테슬라 얘기 그렇게 세게 했던 사람이 사실 저예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테슬라 얘기하다가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어떻게 될지 굉장히 의문이네요. 네, 이상으로 이 4월 27일 화요일 미국 마감 시황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